신도 버린 사람들. 권리를 구걸하지 말고 투쟁하라. 손우. 뭄바이로 돌아왔다. 상황은 우리가 떠날 때에 비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진 게 없었다. 정부 보조 곡물을 파는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졌다. 부패가 활개를 치고 그런 곡물들은 암시장에 가져가 더 높은 값을 받고 다시 팔았다. 일자리는 없고 다들 집세 낼 돈조차 없었다. 암담한 시절이었다. 사수바이는 안 아픈 데가 없었다.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 마당에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기는 힘들었다. 남편에게 마을로 돌아가자고 졸랐다. 거길 가면 집세를 낼 필요도 없고 우리 몫의 곡물도 받을 수 있고 일도 구할 수 있지 않냐고. 그뿐만 아니라 공기도 맑으니까 사수바이에게도 좋을 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손이? 당신은 아무리 가르쳐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보로 살 거야. 남편은 버럭 화를 냈다. 남편은 일자리 순례를 다시 시작했다. 일을 구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일을 한 날은 녹초가 되어 돌아와 품삯으로 받은 돈을 사수바이에게 주었다. 그렇지 못한 날은 초라한 심정과 초췌한 몸으로 돌아왔다. 한 번은 운 좋게 공사장에서 일을 구했다. 그런데 고정이 아니라 정해진 8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하청업자가 반을 챙기고 그에게 돌아오는 몫은 그나마 절반뿐이었다. 하루는 이 이야기를 하러 하청업자를 찾아갔다. 좋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언쟁으로 번졌고 그 다음 날로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남편은 속상해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한 거니까. 사수바이는 화가 치솟았다. 그래도 우리는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최소한 2끼니는 밥그리를 먹었다. 푼돈에 영혼을 파느니 차라리 굶는 편이 나아요. 나는 남편이 그 일자리를 잃어서 내심 기뻤다. 손에 굳은 살이 바뀌고 물집 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나는 남편의 손에 코코넛 기름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다. 방적 공장 쪽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시절이 좋지 않았다. 대부분 공장을 폐쇄하거나 파업으로 문을 닫은 상태였다. 남편처럼 날품을 파는 이웃의 락스만이 가끔 집에 들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교환했다. 어디 가면 일자리가 있다더라. 어느 쪽은 가봐야 소용없다더라. 남편이 락스만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을 때에야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락스만, 맨날 쿠를라에서 피두니까지 2~3시간을 걸어가서 세스가 일을 주길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이젠 신물나. 오늘도 눈 딱 감고 애걸해봤지만 한 푼 없이 돌아와야 했어. 작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남편은 옛날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 세스가 나를 좋게 봐서 한 번은 품삯을 곱절로 준 적이 있어. 저번에 시온회에서 나에게 도로 포장을 맡기고 인부도 나보고 구하라고 하더군. 남자는 14안나 여자는 11안나를 준다면서. 사람들을 구해서 각각 7m 길이로 땅을 파게 했다네. 그런데 땅이 너무 단단해서 일이 진척되지 않았고 4m를 판 게 고작이었어. 곡괭이질을 할 때마다 크고 작은 돌멩이가 튀어올라 다들 상처투성이가 됐지. 인부들의 불만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군.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어. 여자들한테 물을 길어오게 해서 그 물을 땅에 부은 거야. 그렇게 해놓고 땅을 팠더니 흙이 물러서 돌멩이가 튀지 않았지. 그리고 술도 8안나 어치나 사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야자술 2병을 주었어.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달콤한 잘래비를 4안나 어치 사주었다네. 일루피의 돈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일도 더 많이 해낸 거야. 7m가 아니라 거의 10m를 팠거든. 작업은 세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지. 흡족해진 그 세스가 나더러 어디 사냐고 묻더군. 그러면서 아침 9시 전에 오면 그 1루피에다 2안나를 얹어주겠다는 거였어.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세스의 코빼기도 볼 수 없었지. 다무, 자네는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방법 좀 생각해봐. 락스만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차를 내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우바이, 당신의 남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얼른 부엌으로 돌아갔다. 다무, 우리가 구자라이 세스의 공사판에서 처음 만났을 때 커다란 벽 허무는 일을 했던 거 기억나? 다른 쪽 벽에도 인부들이 달라붙어 끙끙 매고 있었지. 강철봉과 새망치로 두드려 대는데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
어느새 한낮이 되어 지치고 배도 고팠지. 우리가 한쪽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세스는 열을 내며 다가왔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우리는 물집이 잡힌 손을 보여주면서 차를 마시게 일한 날을 달라고 했잖아. 남편도 그때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세수는 툴툴거리면서도 차를 마시러 가게 허락했지. 차를 마시면서 자넨 곰곰이 궁리를 했어. 그러다 손바닥을 딱 치며 소리쳤잖아. 옳거니 벽에 커다란 구멍 몇 개만 뚫으면 돼. 이 친구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었어. 그런데 그 구멍이 강철봉을 넣은 다음 우리가 양쪽에서 그걸 붙잡고 자이빔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흔들었잖아.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나머지 일이야 식은 죽 먹기였지. 남편이 환하게 웃었다. 바크시슈 선물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락스만,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내가 뭘 어쩌겠어. 상황이 너무 안 좋은걸. 내 생각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남편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계 고치는 기술은 왜 안 써먹는 거야? 락스만이 물었다. 나를 고용했던 사람은 무슨 성자처럼 굴었어. 자주 새 옷을 입고는 경전이니 기도니 하는 말들을 뻗댔거든. 처음에는 사이도 좋았어. 시계 하나를 고치면 사 하나를 주었고 그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 이렇게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내 몫에 반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느 날은 시계를 15개쯤 고쳤는데도 달랑 2루피만 주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소리를 치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거야. 당장 그만두었지. 그런 사기꾼을 위해 일하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나으니까. 나는 남을 속이지도 않지만 누가 나를 속이는 걸 뻔히 알면서 잠자코 참을 생각도 없어. 어느 날 남편이 배가 꼬이고 뒤틀리고 설사를 하는 토사광난을 일으켰다. 남편은 배에 불이 난 것 같았고 음식만 들어가면 배를 움켜잡고 뒹굴었다. 온갖 종류의 약초와 약을 구해왔다. 민간 처방을 쓰기도 했다. 이슬람 성자인 파키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갔다. 뭐든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누군가 호부 장식과 구슬이 달린 검은 목걸이를 남편의 목에 걸라고 했다. 나는 암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산으로 옮기는 게 낫지. 남편에게 그걸 걸라고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가 고통에 겨워 소리치는 말들, 심지어 험한 욕설도 묵묵히 들어넘겼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나만 혼자 남겨두고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고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지개가 뜨려면 비와 햇살이 모두 필요하다는 말 기억해요? 그 말을 나한테 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이 말을 들은 그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는 아이들을 낳고 바바 사이브의 말처럼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내 가르쳐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지금 죽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당신을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할 거예요. 나도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어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당신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없냐고요. 이것 좀 차주면 안 돼요? 나는 남편을 붙들고 애원했다. 남편이 나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잠잠한 남편의 태도가 폭풍이 밀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아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하지만 폭풍은 불지는 않았다. 그는 마땅찮은 걸 무릅쓰고 목을 내밀었다. 그리고 체념한 듯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 그 무렵의 어느 날 락스만이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다. 공사판에서 숨을 못 쉬고 땀을 비오듯 흘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십장의 눈밖에 날까봐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정신을 잃었다. 손우바이, 남편을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락스만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를 데리고 시립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며 당장 남편을 입원시켰다. 위궤양인데다 위장에 물집도 생겼다고 했다. 계속해서 맥박을 재고 주사 바늘을 찔렀다. 남편의 팔에 길고 두꺼운 관이 매달렸다. 그는 힘없이 늘어져만 있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다. 10하루가 지나서야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버터밀크만 먹게 했다. 크고 검은 상 같던 남편이 뼈와 거죽만 남았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그 지경인데도 매일 락스만과 함께 일을 찾아 집을 나섰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간 돈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이었다.
페인트 칠부터 돌을 깨고 나무를 깎고 가구에 광을 내는 일까지 온갖 잡다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자벽부가 되어갔다. 2달 동안 멀건 쌀죽과 버터밀크를 점심으로 챙겨갔고 계속해서 차를 마셨다. 뭔가 다른 걸 먹으면 가슴앓이가 시작되고 배가 뒤틀렸다. 하루는 집에서 멀지 않은 쿠를라에 성냥 공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주카에게 같이 가보자고 했다. 나주카는 결혼을 했지만 나주카의 남편도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 있을 때가 많았다. 남편은 나가서 없고 나이 들고 병든 사수바이는 우리를 막을 힘이 없었다. 나주카는 겁을 냈다. 이를 구하러 갔던 걸 오빠가 알면 불같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형편이 아니었다. 아가씨가 가든 안 가든 난 갈 거예요. 나주카도 마음을 돌려 함께 그곳을 찾아갔다. 우락부락한 십장의 여자들 몇 명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우리는 신우이 올케 사이인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십장은 웃기부터 했다. 일? 무슨 일? 이게 어떤 일인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부, 우린 일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뭐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발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날부터 공장에 나갔다. 조그만 막대를 걸쭉한 빨간색 반죽에 담갔다가 꺼내서 말리는 일이었다. 다 마르면 성냥갑에 채워넣고 불을 붙일 수 있게 빨간 반죽을 성냥갑 옆에도 조금 발랐다. 일하는 곳은 비좁고 갑갑했다. 빨간 반죽 때문에 눈이 따끔거렸다. 다들 코를 훌쩍거리고 콧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견딜 수 없이 힘들었다. 그 반죽을 계속 만지다 보면 손에 물집이 생겼다. 공기가 통할 구멍이 하나도 없어서 열기에 땀을 줄줄 흘렸다. 교대 시간이 되면 얼른 밖으로 달려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돈은 얼마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게 중요했다. 사수바이가 많이 도와주었다. 일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기꺼이 살림을 다시 맡아주었다. 몸도 좋지 않아 물을 길러오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도 집에 돌아가 보면 늘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우리는 얼른 씻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나주카와 내가 일하는 걸 못마땅해 했다. 사수바이는 투덜거리는 남편의 말을 묵살했고 여자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냐는 말로 속을 긁기도 했다. 그러면 남편은 순전히 어머니에 대한 예의로 입을 다물었다. 죽은 것도 아니잖니. 대체 내가 어떤 아들을 낳아놓은 건지 모르겠다. 골골거리면서도 여자들이 벌어오는 거나 넙죽넙죽 받아먹는 녀석이라니. 그래도 신은 참 친절하시지. 열심히 일하는 딸과 며느리를 주셨으니 아무랑이처럼 든든한 내 새끼들.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대꾸를 하지 않으면 사수바이는 공격의 방향을 나에게 돌렸다. 네 남편이 게으른 건 다 네 탓이다. 닥달을 해서라도 일을 찾게 해야지 그저 싸고만 도니. 그래서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 그러다가 사수바이는 통곡을 하며 내 등을 토닥이고 머리를 어루만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어여삐 봐주는 건 좋았지만 내 남편은 내가 잘 알았다. 그는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고 하루 종일 배를 골았다. 그의 몰골은 해골 같았다. 그는 정직했고 가끔은 고집을 꺾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원칙을 놓고 타협하는 법이 없었다. 아이고 손이 네 꼴을 좀 봐라. 다시 들어 뼈만 앙상하구나. 물집 잡힌 손에 총기를 잃은 눈에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 꼴이 됐네. 네 친정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대하겠니? 하지만 나는 남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루는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락스만이 찾아왔다. 차를 끓여 내갔는데 어쩐지 초조해하는 기색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를 여동생처럼 생각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남편과 약속을 했지만 나를 생각해서 그 약속을 깨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나한테 남편을 잘 돌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나는 무슨 소린지 영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손우바이,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달쯤 전이 있었던 일인데 다무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다무를 놔두고 가버린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손우바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손우바이, 이건 다 당신이 이마에 계속 쿰쿰을 찍을 팔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무가 아직 살아있는 건요. 그는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다.
나는 기겁을 하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걱정 말아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나흘째 3시간을 걸어 피두니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던 날이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매일 조금 더 멀리까지 걸어가 봤어요. 다무의 몸이 워낙 약해진 터라 몇 분마다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어야 했어요. 차 한 잔만 마시면 기운이 날 것 같았지만 어디 차 마실 돈이 있어야죠. 기차표 살 돈도 없는데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무한테 표 없이 기차를 타자고 했죠. 돈 없는 사람들이 다들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돈이 있으면 그러겠냐고 했죠. 그렇게 설득을 하렸는데 다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발작처럼 기침을 하는 와중에도 야단을 치더군요. 바바 사이브한테서 뭘 배웠냐면서요. 하지만 저도 고집을 부렸어요. 세스가 그날 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 시간을 가지 못하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될 거라고요.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사람은 미친 듯이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욕을 퍼붓고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으니까 볼만했겠죠. 하지만 손우바이 그렇게 아픈 친구한테 제가 어떻게 똑같이 응수를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더 화를 낸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애원도 하고 간청도 하다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는 도저히 참고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텅 빈 뱃속으로 설설 끓는 햇볕 아래 그 먼 길을 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는 내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를 치더군요. 모여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너도 남자냐는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다무도 저보고 너는 남자도 아니라고 소리를 쳤죠. 저는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혼자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결심했어요. 1시간쯤 걸었더니 좀 진정이 되더군요. 그러고는 다무가 걱정되어 왔던 길에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헤어졌던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손우바이에게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오는데 하누만 사원 근처에서 앉아있는 그가 보이는 거예요. 멍한 표정이었지만 묘하게 차분해 보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내가 가버린 후에 자신이 살아온 한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나흘째 먼 길을 걸었는데도 이를 찾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막막해져서 죽어버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남편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왜 낌새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락스만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손짓을 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쿠룰라와 시온 사이에 강이 나오더래요. 그 다리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다가 몸을 던지기로 했다더군요. 사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으로요. 어머니와 당신 얼굴을 더는 볼 수가 없었대요. 몸을 던지려고 다리 끝에 송전탑에 올라갔다더군요. 몸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나고 강물에 반사되는 햇살에 눈이 시큰거렸대요. 반쯤 올라가 숨을 가다듬으며 뛰어내려도 될 만한 높이인지 아래를 내려다봤대요. 눈이 시큰거려서 몇 번 깜빡이는데 탑 아래쪽에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환영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성자의 목소리까지 들리더래요.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내려오게. 자네는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일단 내려와서 차분히 생각해 보게나. 지금의 절망은 잠깐이고 곧 지나갈 거야. 어서 내려오게. 성자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다정했대요. 다무는 얼이 빠졌고 멍해져서 내려왔대요. 주위를 돌아다니며 자주색 옷의 성자를 찾아다녔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집이 가까워오자 어머니를 볼 생각, 또다시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이 벌어질 생각에 한우만 사원 옆에서 잠시 앉아 있었다더군요. 정말로 성자를 본 건지 환영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양심의 소리였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대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느 날 남편이 심란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해요? 곧 일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신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요. 잠을 잘 자야 몸을 추스리죠. 나는 그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 걱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배가 고파서 그래. 매콤한 양고기 산적 생각 때문에 잠이 와야지. 남편이 소리쳤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먹어도 죽고 먹지 않아도 죽을 거라는 거 알아. 꿈에도 먹는 것만 나와.
매콤한 양고기 산적이랑 밥그리 좀 만들어줘. 이왕 죽을 거라면 행복하게 죽고 싶어. 속이 상했지만 그의 애원을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수중에 고기 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고기 산적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월세를 내기 위해 모아두었던 11루피가 생각났다. 산적 고기는 3루피면 살 수 있었고 월세 내는 날은 열흘 후였다. 부둣간에 가서 고기를 아주 곱고 부드럽게 갈아달라고 했다. 양념도 아주 순하게 했다. 그리고 밥그리도 부드럽게 구웠다. 오랜만에 남편이 마음껏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다. 그날 밤에 그는 아주 달게 잤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눈동자를 반짝이며 기분 좋게 일어났다.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섰고 공사판에서 몇 시간이나 많아 일도 했다. 일을 하고 잘 먹으니까 병도 낫는 것 같았다. 우리는 행복했고 마침내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았다.